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네,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외래어를 우리가 공부한 지 이제 1년이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래어를 이제 앞으로 많아야 5번 내지는 한 6번 정도 강의를 하고 이제 외래어 배우는 시간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께 강의해야지 하고 모아놨던 외래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끄집어다가 남은 5번 내지 6번의 강의에다가 아주 열심히 한번 몰아 넣어 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도 그런 의미에서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자주 쓰이는 백신 패스라는 말, 또 FBI, 텍사스, 게릴라, 타미플루, 나스닥, 태닝, 스튜어드, 레버리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총 10개의 단어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단어는요, 백신 패스예요. 영어로는요, vaccine. vaccine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맞고 있는 그 백신이고요. 패스는요, 원래 우리가 이 패스라는 단어를 저기 축구에서 여기서 하고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고시 패스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네, 패스에는 참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말 그대로 우리 하이 패스, 사법고시 패스 이런 것처럼 어디를 통과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패스가 들어간 단어에 그거 있어요. 우리 여권 영어로 하면 뭡니까? 패스포트죠. 네, 역시나 이 패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port 하면 항구거든요. 항구를 지나서 해외로 갈 때 필요했던 그 서류가 바로 passport였어요.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vaccine port pass라고 하는 거는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어딘가에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게겠죠.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백신 접종자 제한 완화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신 패스를 1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 패스를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요.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공공시설, 저희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도 될 수 있겠고요. 동사무소라든지 요런 시설들, 또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술집 같은 곳, 음식점 같은 곳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한받지 않도록 완화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드 코로나 시작은 백신 패스. 네, 위드 코로나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마다 생각이 좀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터진 지 좀 있으면 만 2년이 다 되거든요. 2년 동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점점 많이 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을 좀 회복을 하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변이 되면서 사람한테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서 위드 코로나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맞고 싶어도 못 맞는데 미접종자의 백신 패스를 줄까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 몸이 좀 아프시다거나 문제가 좀 있으셔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고요. 그런 분들께는 백신 패스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도 있고요. 백신 패스 국민 74%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이건 나머지 찬성하지 않으시는 20% 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백신 패스로 처음 단어 한번 알아봤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FBI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아니면 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맨날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FBI예요. 근데 막상 FBI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경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서 제가 이 FBI 앞으로도 우리가 컨텐츠는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지만 미국에는 컨텐츠 시장이 영화 시장 엄청 크잖아요. 할리우드도 있고. 그래서 이 FBI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 생명보다도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FBI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가 잘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FBI는 딱 보이는 것처럼 약자입니다. 가장 아랫줄 보시면요. Federal 하면 연방의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방 없잖아요. 지방자치제에서 경상도, 경상북도 따로, 전라남도 따로 다 자치제도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방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죠.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서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네, 이쪽 주에서 법이 달라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쪽 주에서는 뭐 5년형을 사는데 이쪽 주에서 2년형밖에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쪽 주에서 사면 값이 뭐 자동차가 3천만 원인데 이쪽 주에서 사면 자동차 세금이 낮아서 뭐 2,7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마다 워낙 다양해서 다 달라요. 그런 거 연방이라고 하죠. Federal, 연방, Bureau라고 써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이건 잘 모르셔도 되고 뭐 부서나 단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연방에 있는 단체래요. 무슨 단체? Of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조사거든요. 그래서 연방단에서 조사를 하는 단체가 바로 FBI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먼저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거기 이제 주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지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나라에 있는 그 주에 있는 모든 행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법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쪽 캘리포니아 주에서 죄를 지은 녀석이 저 옆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캘리포니아 주에는 캘리포니아 경찰이 있어요. 네바다 주엔 또 네바다주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망 온 요 녀석을 어떻게 잡지? 라는 고민이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이렇게 각 주마다 협조해야 되는 사항들 아니면 조금 더 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 연방 전체, 미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경찰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자. 그게 바로 FBI, 미국 연방수사국이 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미국에는요 각 주마다 경찰이 따로 있어요. 영화 보면 NYPD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뉴욕 경찰이에요. 뉴욕에는 뉴욕 경찰이 따로 있는데 그 경찰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뭐 이렇게 주가 좀 엮여 있다든지 옆에 있는 주랑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은 이 FBI라는 데 가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FBI고요. 가장 아랫줄에 보면요 CIA라고도 나와 있어요. 영화 보면 뭐 CIA도 막 나오잖아요. CIA가 해외에서 막 어떤 일을 하고 막 정보 작전을 펼치고 이 CIA는 정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국정원에 조금 더 가깝겠죠. 예전 안기부였던 그 국정원 있죠. 그래서 FBI는 요 주를 총괄하는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에 뭐 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FBI에서 전국적으로 추적을 했다고 하고요. FBI에서 9.11 그 테러 사태 있었을 때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전 주를 총괄하는 FBI에서요. 탈레반에서 새로운 정부 인사를 발표했는데 그 인사 중에는 FBI에서 현상 수배를 하고 있는 총 합치자면 58억 원에 달하는 현상 금이 걸려있는 수배범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FBI 국장님이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정말 증대하고 있대요. 막 해킹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거 증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FBI 통계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후에 혐오 범죄가 12년 만에 최다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뭐 인종 간의 혐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격하고 하는 범죄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영화에서 FBI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좀 심각한 사안이구나. 아니면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사안이 나뉘어 있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정오회사 수업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광고 드리자면요.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죠. 그냥 여러분 좀 교양이라든지 상식 늘리실 수 있도록 또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주제, 역사, 음악, 또 뭐 팝송도 다루고요. 클래식 뮤직도 다루고, 클래시컬 뮤직, 클래식도 다루고요. 또 뭐 명작 소설도 다루고 어떤 최근엔 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갈등 같은 것들, 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거 잘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서비스고요. 여기 있는 번호나 아니면 밑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미국 땅이고요. 좀 희미하게 빨간색으로 미국의 가장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 요 지역 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지역의 지도를 좀 확대해 보자면요.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샌안토니오라든지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요 지도는 혹시 나중에 미국 지도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신 다음에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텍사스라는 땅이 정말로 넓어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어느 도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 건 보통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LA라든지 아니면 네, 미국 동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뉴욕 이야기하시죠. 아니면 워싱턴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중에서 미국 본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현재 한
한국인들이 실제로 여기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미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주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텍사스예요. 여러분 텍사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겠죠. 텍사스로 시작하는 뭐 단어들 많아요. 뭐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이야기도 있고요. 텍사스 하면 뭔가 사막이랑 선인장 같은 거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미국의 남부에 있어서 무덥고요. 정말로 선인장 있고요. 이런 지역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넓은 주예요. 엄청나게 큰 주고요. 실제로 우리가 LA가 있는 서쪽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있어요. 여기도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인구는 미국에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이 삽니다. 4천만 명 정도 살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이 미국에 있는 하나의 주에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텍사스. 땅은 제일 넓고 사람은 2등 2,9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거의 근 3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이 텍사스 지역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2019년 기준으로 1.7조 달러예요. 그 2019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가 총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이 텍사스 주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에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땅 우리나라의 남한의 7배 정도 되는 큰 땅이고요. 여기 실제로 한국인들 참 많이 살고요. 저 예전에 회사 들어갔을 때 회사 동기 형이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살다가 온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도시가 텍사스의 주도이고요. 이 오스틴에 아마 우리나라 가전 회사들, 뭐 삼성, 전자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오스틴에 공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는 도시도 꽤나 유명하고요. 휴스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나사가 있어서 막 나사에서 이런 로켓 쫙 발사해서 달 탐험사 가고 그럴 때 나사 있었던 도시가 휴스턴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남부 땅 텍사스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텍사스 예전부터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알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 그 자율주행으로 유명한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괴짜가 이제 그 테슬라에서 CEO로 있는데 이 테슬라가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할 거라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그거였죠.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들이 거기 이제 다 모여 있는데 거기가 진짜 이 테슬라가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 월세가 뭐 400, 500 이래요. 월세. 네. 방 하나짜리요. 네. 너무너무 비싸고 또 막 자꾸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이 테슬라가 그래 우리 텍사스로 간다. 왜 텍사스로 가냐? 텍사스는요. 법인세도 빵 %고요. 소득세도 빵 %예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법인이 여기서 돈 벌어도 세금 안 내도 돼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 기업들이 텍사스 오스틴에 정말로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추신수 선수, 야구 선수가 텍사스에서 뛰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텍사스로 갔던 이유가 이 세금이 적어서인 이유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뭐 여기 서쪽에 캘리포니아도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저기 뭡니까 뉴욕도 있고 한데 이 남쪽에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주가 하나 있다. 어디? 텍사스가 있다. 이 정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게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영어로 읽자면 guerrilla 정도가 되는데, 게릴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나요? 네. 이 게릴라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규적인 전투는 뭡니까? 야, 너네 쳐들어갈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비행기가 쭉 가서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탱크를 포함한 지상군이 진입을 하는 게 정규전인데요. 보통 이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약한 팀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우리 아주 좀 밑에 이제 기사 보면은 제가 써놨는데 북베트남군의 게릴라 전략도 이기기 어려운 탈레반 게릴라와의 전투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다 미국이랑 전쟁을 치렀던 나라죠. 우리 베트남전에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과 함께 남쪽 베트남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공산주의였던 북베트남군과 전쟁을 했죠.
근데 생각해보자면 한국도 참전을 했죠. 또 미국도 참전을 했죠. 베트남도 절반 대 절반이었으니까 사실 남베트남이 이겼어야 맞는 건데 뭐 왜 졌는지는 이유가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 북베트남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게릴라 전술이었어요. 뭐 깊은 밀림 속에 숨어든다든지 아니면 주민으로 위장한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도망가요. 우리 예전에 이 게릴라 전투는 아마 일본 군과 우리가 식민 치하 시절에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독립군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많이 쓰였을 거고요. 그렇게 갑자기 전투를 치르는 걸 게릴라전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군인들이 철수를 했죠. 그러면서 탈레반이 세력을 장악했는데 이 탈레반 역시도 미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해주는 다큐를 봤었는데 카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였던 카불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직원들이 탈출하고 또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을 그렸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카불 공항으로 내리면서 공항 밖으로 풍경을 찍은 게 나오는데 어느 나라든 도시 수도에 비행기가 내리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거기 완전 그냥 흑색이에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미군이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사막 지역에 사람들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게릴라라고 해요. 갑자기 나타나는 걸. 그래서 우리는 전투뿐만 아니라 이 게릴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날씨에서도 써요. 게릴라성 바다 안개에 선박길이 꽝 부딪혔대요. 자, 게릴라성 안개 어떤 거죠? 없다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밑에요. 경찰 게릴라식 스팟 음주 단속을 진행했답니다. 경찰이요. 마치 게릴라군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우리 음주 단속해요 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음주 단속 좀 하고 또 갑자기 자리를 바꿔서 또 음주 단속하고 이런 걸 게릴라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비가 안 내리다가 갑자기 1시간 동안 막 내리고 멈춰요. 저쪽 지역에서 막 내리고 이런 거.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자영업자들 부산서 게릴라 차량 시위. 그죠? 막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툭툭 나와서 하는 요런 걸 게릴라라고 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타미플루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타미플루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도 봄에 제가 신종플루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신종플루에 걸려서 하룻밤 굉장히 앓고 나서 이 타미플루 먹고 제가 그때는 친절한 대학에 영어 가르치는 강의 사이트 채널 있잖아요. 그땐 지금처럼 40분씩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맨날 올렸거든요. 타미플루 먹고 그 독감에 걸렸을 때도 강의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독감에 걸렸을 때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는 약을 타미플루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 말들이 참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용 치료제를 사람들이 타미플루에 빗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사실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신종플루, 신종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바로 이 타미플루였고요. 타미플루가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이 타미플루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2010몇 년, 19년, 18년쯤에 아마 이 타미플루가 비쌌다가 저작권료, 로열티가 지적재산권이 다 소멸이 돼서 이제부터 좀 싸게 나와서 굉장히 싸죠. 자, 이거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19용 타미플루 자리 놓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대요. 세계 회사. 그 세계 회사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요. 머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화이자가 있고 로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머크가 약을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 머크는 이제 화학회사 같은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화이자는 우리 백신 통해서 알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가? 2등인가? 1등, 2등 하는 엄청나게 큰 제약사고 이 로슈라는 회사가 이제 스위스의 회사인데 이 로슈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바로 이 타미플루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부디 경쟁해서 빨리 치료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코로나판 타미플루 되나? 나왔어요.
네, 이 머크라는 회사에서요, 몰누피라비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놨다고요. 벌써 임상 3상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 밑에 봅니다.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나왔는데 타미플루와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몰누피라비르라는 약을 먹으면 그렇게 실험을 했대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이 몰누피라비르라고 하는 치료제를 먹이고 한 그룹에는 이거 치료제야 라고 속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그냥 먹인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내가 약을 먹었다 그러면 갑자기 낫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요 사람만 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두 가지 집단을 나눠서 이 사람들은 진짜 약, 가짜 약을 먹이고 비교를 해봤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중에서 약을 먹은 사람은 입원도 50% 감소했고 사망 확률도 50% 줄었더라.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아예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까지 해서 꽤나 괜찮은 치료제가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머크라는 회사에서 올해 코로나용 타미플루 출시가 목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잘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잖아요. 작년 요맘때쯤인가 백신이 나오네 만에 효과가 있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사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주위에서 제 기준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 요맘때쯤 되면 그래도 누군가는 약을 좀 먹으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나스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나스닥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요? 뉴스에서요. 네. 우리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주식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쯤 집을 살지, 또 언제쯤 집을 팔지, 지금은 저축을 할지, 지금은 뭘 살지, 이게 이제 판단이 좀 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게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뉴스에 나오는 말이라도 좀 알아들어 보자면, 우리나라에는요, 주식이 뭐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빠 주식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 위인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요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 우리나라 법에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려면 사람이 등록이 되면 법인격이라는 걸 주어줍니다. 네, 이 사람은 법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주어지는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 사람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 법으로 인격을 좀 부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랑 비슷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돼요. 네, 근데 사람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주인이 없는데 이 법인은 법인을 만들려면 무조건 주식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주식, 그게 이 법인이 엄청 커져서 사람들한테 사고팔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돈 주고 주식을 팝니다. 네, 이거 한 주에 100만 원이요 하면서 팔면서 회사는 그 돈으로 투자를 받은 것처럼 더 커져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제가 이제 7살짜리한테 설명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는 주식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코스피, 큰 회사들, 삼성전자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거 있는 시장 우린 코스피라고 부르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기술주 위주의 시장을 코스닥이라고 해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주식시장과 지수들이 있는데 요거 좀 들으시면 낯서실 거예요. S&P 500, S&P 500이에요. 500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이 외래어 시간에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S&P라고 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사에서 그 신용평가사인데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훌륭한 주식 500개를 뽑아가지고 그 주식을 평균 낸 거예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요런 게 S&P 500. 다우지수라고 또 뉴스에도 나와요. 이 다우지수는요, 이 500개가 아니라 딱 30개, 상위 30개 종목만 다우존스 사회에서 선정을 해서 30개 사이에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평가해요.
네. 근데 대부분 주식 보면요. 이 S&P 500을 좀 기준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도 나스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좀 기술주, IT 회사들, 이런 성장성 높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이 바로 나스닥이에요.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라는 거냐, 나 잘 모르겠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거는 뭐 나스닥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나스닥이 2.14% 하락했다고 하고요.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함으로써 죽음의 계곡을 넘어섰지만 네, 우리 이용하고 있는 쿠팡이요. 맨날 적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거기서 돈을 이제 막 끌어왔는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 외래어 강의하면서 전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였나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 때 터져가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요. 야, 돈 줄 테니까 돈 써.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뭐 어쨌든 뭐 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주식 가격도 우리나라 막 코스피 그 당시에 3,200 막 넘고 그랬어요. 2,000 하던 게요. 네. 각 나라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집값들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돈 걷어 드릴게. 돈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돈 푸는 걸 이제 조금씩만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조금씩 많이 내려가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당분간 2-3년 동안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라. 저 같으면 투자를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코스피가 3,000이 10월 8일 금요일날 장 마감 기준으로는 3,000 아래에서 끝났죠. 그래서 저라면 혹시 주식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좀 일부는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면 내가 현금이 있다라면 주식에다 투자한다? 한 2-3년 동안은 조금 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다음 장에 태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 말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냥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좀 주관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여기에 좀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른다 하시면 당분간은 안 하시는 거, 투자 안 하시는 거, 내가 넣어놓은 돈은 그게 수익이 많이 났다면 좀 찾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어가 태닝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때 햇빛에다 그을리는 걸 선텐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선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100% 맞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표현이고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보통 sun tanning 내지는요 그냥 태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햇빛에다가 피부를 그을리는 것을 그냥 태닝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올해 좀 많이 탔어요. 안 그래 보이시나요? 네, 안 그래 보이려고 노랑 색깔 조명을 켜고, 제가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조명을 켜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태닝 관련돼서 요새 참 태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태닝 몸매를 과시하고 건강미가 철철 넘쳤대요. 네, 맞아요. 누군가가 태닝을 해서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와, 건강해 보여, 건강미 있어, 섹시해 보여, 요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 밑에 보자면요 MZ세대, 네, 20-30대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했죠. MZ세대가 바디 프로필 열풍이래요. 바디, 몸, 이 프로필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면 프로파일이에요. 한 사람의 신상을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은 그냥 내 몸 이렇게 하고 찍는 거예요. 옛날 때 그 보디빌더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청바지만 입고 막 멋있는 포즈 짓고 여성분들은 비키니만 입고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만 찍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의 요새 그런 거 하는 게 열풍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트니스, 운동하는 거, 왁싱. 요새 지나가다 보면 왁싱 샵이 너무 많아요. 왁싱 뭐냐면 몸에 있는 털을 제거하는 걸 왁싱이라고 해요. 우리 뭐 몸에 곳곳에 털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뭐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뭐 단기간에 제거하는 게 왁싱이라서 이 왁싱 사업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고 태닝,
몸 태우는 거 있죠. 기계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탁 태닝하는 그런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와 햇빛, 피부에 더 안전한 태닝은 없답니다. 네, 태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구릿빛 피부로 바뀌려면 그 햇빛 중에서 제일 해로운 게 뭐죠? 햇빛은 수많은 광선을 뿜어냅니다. 그 중에서 사람한테 가장 해로운 게 자외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선크림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다들 바르십니다. 근데 우리 몸이 타려면 자외선을 받아야 돼요. 자외선을 받아서 몸에 있는 색소가 변색이 돼야만 우리 몸이 구릿빛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들어가서 딱 태워요. 그런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기계에서도 어차피 자외선을 쏩니다. 자외선 쏘면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어요. 모르고 하는 태닝 피부암으로 유턴이래요. 네,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암 걸립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21살 때 처음 외국에 나가봤어요. 그때 나갔던 게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 날씨가 안 좋고 맨날 비 오기로 런던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런던에서 5일 동안 있었는데 5일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찌는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영국 날씨 좋은데 하고 공원에 갔고요. 공원에서 잠깐 앉아서 있는데 거기 그냥 공원에 사람들이 앉아서 윗옷을 이렇게 벗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남성분들도 그랬는데 저쪽 보니까 여성분이 진짜 속옷 하나도 안 입고 이렇게 벗고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너무 충격받은 거죠. 우리는 이제 충격받았죠. 네, 충격받았죠. 그만큼 서양 사람들은 햇빛을 참 좋아하고 영국이랑 굉장히 관련 많은 나라죠. 호주 같은 경우는 거긴 연중 햇빛이 많이 내려지는데 사람들이 태양 너무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태우고 다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암이 1등이잖아요. 위암 1등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피부암이 1등인가 2등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밖에 공익 캠페인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햇빛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걸 엄청나게 걸어놓는데요. 네, 자외선 많이 받는 거 몸에 해롭고요. 다만 반대로 한국인에게 부족한 비타민 D 햇빛 노출을 통해 채울 수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햇빛을 좀 많이 안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뭘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걸로는 잘 안 생기고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돼서 비타민 D라는 녀석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에게 부족한 저는 이제 제가 햇빛을 많이 안 보고 늘 이제 낮에 안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나한테 약사가 있는데 좀 제가 걔한테 약을 좀 추천해서 많이 받아 먹는 편인데 비타민 D를 좀 추천해줘서 조금 사놨다가 제가 올 여름 가을에 햇빛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안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햇빛을 좀 보실 때 자외선 차단제 좀 바르시고 햇빛 자주 보시면 잠도 잘 오시고 비타민 D 합성도 잘 될 것 같고요. 네, 선텐보다는 태닝이 맞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튜어드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낯서십니까?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퀴즈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맞을까요? 스튜디어스가 맞을까요?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튜디어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틀립니다. 스튜어디스예요. 우리가 그 비행기 탈 때 보면 우리 이제 좌석도 해주시고 또 음식 같은 거 서빙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여성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요. 남성 승무원은 스튜어드라고 해요.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 내가 알아줘야 되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스튜디어스가 아니라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 관련된 얘기 좀 해보자면요.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승무원 내지는 예전엔 집사라고도 쓰였어요. 집사 우리 집 정원 같은 거 관리해주는 예전에 그 귀족들한테 있었던 그거 있잖아요. 스튜어드 뒤에다가 ESS를 붙이면 스튜어디스가 돼요. 우리가 아는 여성 승무원이죠. ESS를 붙여서 여성 무언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제가 첫 번째로 스튜어디스라는 거 써놨고요. 두 번째는요. actor 하는 배우라는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ESS 붙여서 actress라고 바꾸면 요거는 여자 배우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났는데 waiter 하면 남성 웨이터죠. 근데 거기다 ESS 붙여서 waitress라고 하면 여성 웨이터를 waitress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런 거 써놨죠. prince 하면 왕자님이에요. 그 뒤에다 ESS 붙여서 princess라고 하면 공주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steward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두면 steward 뒤에다가 stewardess라고 이야기 되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승무원 steward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이제 단어가 두 개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온 이유가 뒤에서 또 할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두 단어, 요건 좀 경제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leverage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말로 보통 레버리지라고 해요. 요즘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경제 관련된 무언가를 듣다 보면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이 레버리지 뭐냐면요. 원래는 그 지렛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렛대가 있다면요.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이 추가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 널뛰기 같은 거 할 수 있죠. 양쪽이 똑같아요. 근데 이 추를 이쪽으로 밀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힘만 줘도 이 끝에 있는 걸 큰 무게를 들 수 있어요. 정말로 큰 지렛대가 있다면 말이죠. 63빌딩도 들 수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올라가면 63빌딩 들 수 있어요. 그만큼 튼튼하고 긴 지렛대가 있다면 말이죠. 과학적인 원리로요. 그래서 이 지렛대가 금융에 왜 쓰이냐면 마치 지렛대로 내가 가벼운 사람이지만 무거운 걸 드는 것처럼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200만 원을 투자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만 원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 투자했다가 10%가 오르면 10만 원을 버는 건데 200만 원을 투자했다 10% 오르면 얼마 벌어요? 20만 원 법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무언가 빌려서 내 재산을 지렛대로 높인 것처럼 높여놓고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해요. 자, 밑에 볼까요? 레버리지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대요. 이거 뭡니까? 네, 집값이 10억인데 내 수중에 1억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보통 집 어떻게 사죠? 네, 전세 7억 끼고 또 2억 대출 받아서 내 돈 1억 가지고 10억짜리 산 거예요. 이거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만약 집이 뭐 10억짜리 20억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물론 10억짜리 집이 5억이 되면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 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대담한 건가요? 무모한 건가요? 서학개미 미국 급락장에서 3배 레버리지를 베팅했대요. 네, 이 레버리지가 지렛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주식이 오르면 그 오른 거에 3배를 줘요. 대신 떨어지면 그 내린 거에 3배만큼 돈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주식에는 그 2배짜리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장에는 3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주식도 막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돈 걷어들인다고 하지, 내년쯤 되면 미국도 금리 인상할 것 같지, 뭐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많아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3배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요, 개미들이 야 지금 바닥이야, 3천 깨졌으니까 완전 지금 레버리지 사서 엄청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레버리지에 풀 베팅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요, 가상화폐에서는요 100배의 레버리지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1,000원 있으면 만 원 있으면 100만 원어치 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뭐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거죠. 레버리지의 양면성이라는 기사도 있어요. 요거 잘못 사용했다가는 진짜 골로 갑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권하지만 점점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네, 지금 자산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 있어요. 도저히 뭐 너무 비싸가지고 뭐 주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옛날 가격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계속 갈 수도 있죠. 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진짜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돈을 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 좀 필요 없는 돈 있잖아요. 좀 오랫동안 오랫동안 묵혀주면 무조건 자산은 올라갑니다. 주식도 지금 뭐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당연히 더 올라가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면 경제가 순환이 되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막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거 지금 막 유튜브나 어디 막 블로그나 이런 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경제 용어이고 경제학을 배울 때 아주 기초에서 배우는 단어예요. 그런 경제학 단어가 왜 우리 일상생활까지 왔냐. 신문에 요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말을 외우지는 못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경제는 보통 그래요.
경제가 좋으면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 물건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옛날에 저기 신라면 얼마였습니까? 옛날에 저기 아이스크림 하드 막 50원 100원 했거든요. 지금 500원 1000원 막 하잖아요. 그렇게 물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는 걸 경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2% 수준, 1.8% 수준으로 물가 상승을 맞춰가는 게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물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그 경제가 좋을 때 일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경제도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오일 쇼크 기억나세요? 네, 오일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물병, 요것도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네, 여기 있는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석유화학 제품인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모든 제품이 비싸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는 안 좋아지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조만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올 수 있다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주변에 둘러보면 좋지 않아요. 경제가 썩 진짜로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엄청 올랐죠.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버틸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영국에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지금 석탄 가격, 기름 가격, 천연가스 가격 뿐만 아니라 원자재, 철, 은, 구리 이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안 좋은데 원자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또 우리 배송시키잖아요. 배송시키려면 기름이 다 필요한데 이런 기름값 같은 거 다 올라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중고를 경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만 보면요. 에너지 대란 뒤엔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또 IMF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전문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경제 하강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경제부처에 있는 홍남기 경제총리죠. 경제부 총리는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사실 투자나 이런 거 사실 할 거 없고 그냥 내 현금 가지고 잘 버티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10개 단어를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좀 여러분께 강의하고 싶었던 단어들이 나왔고 조금 경제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경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보면 친구 아버님이 말이죠. 경제를 좀 잘 아시는 학과를 나오셔서 저기 증권회사에 다니셨는데 주식으로 엄청나게 말아드셨대요. 예,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큰 흐름 정도 좀 귓동냥 해두는 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지쌤이랑 저랑 함께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오늘 강의 듣고선 그래도 오늘 좀 배운 기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이거 준비하고 강의한 거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